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시댁 식구들하고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의지하면서 살다가 시댁 식구들을 혼란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의지하던 시댁 식구들한테 도대체 왜 그랬는지 궁금하시나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평범한 50대 여성인데요. 결혼 전 남편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항상 저를 챙겨주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언제나 제가 원하는 걸 먼저 물어봐줬죠. 뭐 먹고 싶어? 네가 먹고 싶은 걸로 하자. 오늘 힘들었지? 집에 가서 푹 쉬자. 이런 말을 밥 먹듯이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의심하지 않았고 남편의 다정함이 평생 지속될 거라고 믿었는데요. 전 우리 남편이 다정한 줄 알았는데 결혼 후 본성을 드러냈어요. 울 남편이 번듯한 직장을 가진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남편이 결혼하기 전에 몇 번의 만남을 가졌을 무렵 제가 부모님이나 하는 일에 대해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남편이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이렇게 대답했었어요. 우리 아빠가 옛날에 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랑 나랑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엄마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거든. 그래서 전 남편이 남들이랑 똑같은 사람들인 줄 알았고 성격도 무난하다고 느꼈어요. 그렇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다가 양가 부모님께 결혼을 허락받으러 갔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저희 쪽 부모님과 시어머니를 보러 간 거죠. 양가 모두 결혼을 허락하셔서 상견례 자리를 가진 다음에 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다정한 사람답게 결혼식 날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면서 이렇게 맹세했는데요. 내가 평생 너만 사랑할게. 널 위해 모든 걸 다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너만 행복하게 해줄게. 어떤 일이 있어도 널 웃게 만들 거야. 내가 약속할게. 절대 널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남편이 하는 말에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동받았었는데요.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었고 앞으로 우리 인생이 행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결혼해서 같이 살게 됐는데 남편이 옛날에 해준 말대로 어머님이 하는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무슨 회사인지도 알고 있었죠. 물론 제가 결혼하기 전에 무슨 회사를 다니고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그때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런 식으로 답해줬었는데요. 사실 엄마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주로 해외에서 수입한 물품들을 한국에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 내가 하는 쪽은 물류 쪽이야. 그러니까 물건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확인하고 서류 정리도 하면서 창고에서 재고 관리도 하고 있어. 엄마가 아직은 사업을 크게 키우려고 하지 않아서 외부에 많이 알려진 회사는 아니야. 그래서 직원이 별로 없어서 이런저런 일을 다 하고 있지. 이렇게 말하면서 남편이 더 이상 질문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시선을 피했어요. 그 뒤에 화제를 돌려서 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줄 알았거든요. 제가 꿈꿨던 다정한 사람인 줄 알아서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한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무언가 조금씩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됐어요. 남편이 출근하고 난 다음에 남편 책상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서류철에는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거액의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아는 사람한테 빌려준 걸 적어놓은 것 치고는 그 수가 너무 많았죠. 그래서 남편이 퇴근한 후에 서류철을 건네면서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당신 이게 뭐야? 당신 책상에서 발견한 건데 여기에 사람들 이름이랑 전화번호, 돈처럼 보이는 숫자가 적혀 있던데? 제가 이런 식으로 질문하니까 남편이 아무렇지 않게 서류철을 힐끔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아, 하필이면 그걸 또 봤어? 그거 사람들이 우리한테 돈 빌린 거야. 엄마가 하고 있는 사업이 사채업이라서 그래. 제가 다 잡은 물고기라서 이러는 걸까요? 너무나도 무심하게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이렇게 따지기 시작했는데요. 당신 일반 사무직이라고 하지 않았어? 나한테 물류회사니 뭐니 무슨 일 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줬잖아. 그거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
제가 이런 식으로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남편이 귀찮아하는 거예요. 남편이 심지어 이렇게 반박하기까지 했어요. 사무직으로 그런 큰 돈을 만질 수는 없어. 이 일 그만두면 이 집에서도 못 지낼걸. 이 집 팔고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 가야 하는데 당신은 그러고 싶어? 이게 다 우리 잘 살자고 하는 짓이야. 남편이 죄책감도 안 느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뻔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화가 너무 나서 이런 식으로 대꾸했거든요. 어떻게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사람을 속이고 결혼하고 나서도 속일 수 있어? 당신이 이 정도로 사채업이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결혼 전에 당당하게 공개하던가. 제가 이렇게 일침을 날리니까 남편이 정색을 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만한 직업 없어. 당신 먹여 살리고 나중에 태어날 자식들을 돈 걱정 없이 키울 수 있을 텐데. 설마 지금 이혼하자고 이러는 거야? 한번 같이 살아보고 결정해봐. 전 이런 남편의 제안을 거절하고 이혼하고 싶었지만 보수적인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친정엄마도 가부장적이고 매정한 아버지랑 살면서도 이혼 낙인 찍힐까봐 무서워서 이혼을 못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행동해버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정은 아버지가 내렸고 엄마는 그 결정에 따라야만 했거든요. 엄마가 자신의 의견을 말하려고 하면 아버지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세요. 그리고 꼭 이런 식으로 기분 나쁘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네가 뭘 안다고 떠드냐? 그냥 내 말대로 해.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조용히 있어라. 내가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아빠의 입에서 그런 말들이 떨어질 때마다 엄마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아버지가 저에게도 엄격하고 냉정하게 대할 때마다 혼자서 눈물을 삼키곤 했죠. 그럴 때마다 엄마가 그런 저를 조용히 품에 안아주며 다 괜찮아질 거라는 말을 끊임없이 속삭이셨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엄마가 더 이상 아버지한테 어떠한 기대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어느 날 제가 용기를 내서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거든요. 엄마는 아빠가 무섭거나 밉지 않아? 왜 대체 이혼을 안 하는 거야? 아빠랑 같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제가 엄마한테 차라리 따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런데 엄마가 망설이지도 않고 이런 대답을 내놓은 거예요. 이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혼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우리 집안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 이혼하는 순간 낙인 찍히고 손가락질 당할 게 분명하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엄마가 이랬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이혼 이야기는 차마 하지 못하고 입을 꾹 다물고 말았죠. 이후로 이런저런 연유로 남편과 시댁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시댁살이를 해도 이혼할 생각을 못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제가 현실에 순응한 채 아들을 하나 낳고 기르게 됐는데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저는 그 아이가 우리 가정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순진한 착각이었죠. 제가 이혼을 못한다는 걸 확신하니까 시모랑 남편이 본격적으로 저를 들들 볶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은 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아들이 생긴 후로는 더 심해졌어요. 남편이 이제 집안의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내세우며 저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냐? 애나 잘 보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라.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집에서 이렇게 놀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야? 남편 말투가 이런 식으로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특히 술을 마신 날 남편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죠. 평소엔 그나마 억제되던 분노가 술에 취하면 모두 풀려나오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술에 취할 때마다 저한테 막 뭐라고 했고 심지어는 물건을 던지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아기를 품에 안고 그저 남편이 화를 풀고 잠들기만을 기다렸어요. 이건 단지 술 때문이고 남편이 술만 끊으면 다시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는데요. 하지만 술을 마시지 않은 날에도 남편의 말과 행동은 예전과 달랐어요.
술을 마셨을 때와 똑같이 저를 존중하지 않았고 제 의견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더라고요. 시모 또한 눈물 쏙 빼놓는 시집살이를 시키셨어요. 물론 친정 아빠한테는 전화해서 하소연을 못했지만 친정 엄마한텐 전화해서 이런 식으로 모든 걸 털어놨죠. 엄마, 나 남편한테 속았어. 사기 결혼 당했다고. 나한테 어머님이 하는 물류회사 다닌다고 해놓고 사채업하고 있더라. 어머님부터 대대로 사채업을 하고 있는 집안에 시집 온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제가 이러면서 어쩜 좋냐고 이야기하며 상의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근데 엄마가 한숨을 푹 쉬시면서 제게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정서방이 사채업을 한다고 네가 피해본 것도 없고 돈 잘 벌어온다며. 그냥 같이 살아라. 너네 아빠처럼 입만 살았는데 돈까지 못 벌어오는 것보다 낫지 않겠니? 술 취할 때 행동 거칠어지는 거야. 취하면 많이들 그래. 그냥 소리 좀 지르고 욕 좀 하는 거지. 한 번도 직접적으로 맞아본 적은 없다며. 엄마가 이러셔서 꾹 참고 살고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결혼 전부터 직업을 속인 거잖아요. 사채업 같은 직업이나 술 취해서 와이프한테 욕하고 소리 지르는 것부터 정상이 아닌데 타고나길 소심하고 순종적인 성격에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부모님 말을 너무나도 잘 들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저를 항상 가스라이팅 해왔어요. 남편이 생활비를 넉넉하게 주면서 매일 일해왔거든요.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냐? 당신이 어디서 이런 큰 돈을 벌어오겠어. 당신이 벌어오라고 하면 푼돈이나 벌어올걸. 내 덕분에 이제 곧 대학에 들어갈 아들 등록금, 생활비까지 벌 수 있는 거야. 근데 남편 말대로 등록금이 좀처럼 비싸요. 집값이랑 물가도 장난 아니잖아요. 제가 혼자 벌었으면 아들 대학 못 보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납득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남편이 저한테 늘 너는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가스라이팅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남편이 큰돈을 벌어오고 제가 아무것도 못할 거라는 생각과 함께 엄마 말대로 남편이 저한테 심한 말을 하거나 제멋대로 구는 게 없어서 계속해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간 거죠. 그렇게 아들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친정아빠가 돌아가셨어요. 친정엄마는 아빠가 남겨주신 약간의 재산과 대출로 혼자서 식당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친정 식구들이랑 시댁 식구들 모임 자리에서 엄마가 사정을 털어놓으면서 이러셨거든요. 우리 그이도 이제 세상을 떠났으니까 혼자서 식당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은행 대출이 쉽게 나오지 않아서 고민이에요. 돈 빌릴 사람도 없고 난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모가 고개를 바로 쳐들고 눈을 반짝이는 거예요. 어머님이 친정엄마한테 바로 이런 식으로 말로 꼬셔내는 거 듣고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사부인, 제가 돈 빌려드릴게요. 식당이 잘 될 만한 목 좋은 곳도 알려줄 수 있어요. 이런 거 혼자 알고 있으면 뭐예요? 사돈지간끼리 같이 잘 살고 상부상조해야죠. 어머님이 이러면서 우리 엄마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전 시모가 사채업을 한다는 걸 알고 있고 엄마도 알고 있잖아요. 전 엄마가 사모한테 돈을 빌리는 게 내키지 않았기 때문에 시모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렸거든요. 어머님 괜찮아요. 엄마랑 다른 방법 알아볼게요. 저희 엄마라고 무리해서 돈 안 빌려주셔도 돼요. 엄마도 아마 부담스러워 하실 거예요. 제가 이러면서 애써 웃어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눈치 빠른 시모가 제 의도를 바로 알아차리고 이러는 거예요. 예, 너 내가 사채업 한다고 니네 엄마한테 무슨 짓 할까봐 그러니? 아무리 내가 사채업 하는 사람이라도 사돈지간에 몹쓸 짓을 하겠어? 우리가 뭐라고 하겠냐고.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저를 가족을 의심하는 이상한 며느리로 몰아가더라고요. 게다가 어머님이 이런 식으로 엄마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사부인이 지금 돈 빌릴 구석도 없다면서요. 그럼 저한테 빌리셔야죠. 다른 사람보다 가족한테 빌리는 게 더 낫지 않아요? 편하게 천천히 갚아 나가셔도 돼요. 결국 엄마가 시모 말에 넘어가 제 말은 듣지도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엄마가 좋은 기회를 잡은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모가 직접 소개해준 가게였고 믿을 만한 업체에서 인테리어를 했으니 성공할 거라고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비싼 점포 권리금도 그렇고 시모한테 소개받은 업체에서 가게 인테리어 비용도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결국 엄마가 시모한테 대출을 많이 받게 된 거죠. 하지만 엄마는 이 상황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으셨어요. 가게가 잘 되면 금방 대출도 갚고 경제적으로 안정될 거라고 생각하셨는데요. 하지만 가게를 연 지 몇 달이 지나도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시모가 말했던 위치도 좋고 장사도 잘 될 거라는 이야기는 그저 말뿐이었죠. 오히려 그 가게는 장사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위치였고 그 동네 주변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그나마 가게에 오는 손님들 중에는 깡패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손님들이 음식을 시키고 돈을 내지 않거나 외상을 강요했어요. 돈은 나중에 줄게. 오늘은 그냥 줘. 너 우리 못 믿어? 우리가 뭐 몇 푼이나 떼어 먹는다고 그래. 다음에 올 때 다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가 처음엔 그런 손님들을 무서워하면서도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했어요. 손님들이 나중에 다 갚을 거라는 생각으로 대부분 요구를 들어줬죠. 하지만 외상은 점점 쌓여갔고 돈을 갚겠다고 한 사람들은 다시는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겨우 수입이 나오면 돈이 생기는 족족 시모에게 다달이 상환해야 했는데요. 이자가 고금리였기 때문에 이자 내는 것도 허덕일 정도였어요. 가게 운영이 점점 힘들어지자 엄마가 시모에게 이자를 갚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어요. 시모가 처음에는 웃으면서 돈을 빌려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태도가 변했죠. 매달 상환일이 다가오면 시모가 전화를 걸어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독촉을 했어요. 이번 달 돈은 언제 줄 거예요? 이자까지 계산해서 보내야 하는 거 알죠? 이번 달도 밀리면 찾아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엄마가 그런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겨우 마음을 다잡고 늘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해요. 네, 사부인.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번 달 안에 꼭 보낼게요. 이번엔 절대 안 늦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입금하면 꼭 전화나 문자 드릴게요. 엄마가 이렇게 늦지 않고 돈을 갚아나가겠다고 했지만 가게에서 나오는 수입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우리 엄마가 상환이 늦어지면 어머님이 엄마 식당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시모는 상환이 늦어질 때마다 가게로 찾아왔어요. 손님이 있을 때도 예외는 아니었죠. 심지어 이제는 존댓말을 하지 않고 반말을 하며 엄마를 하대했어요. 어머님은 가게에 손님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하지 않고 들어오자마자 엄마를 꾸짖기 시작했는데요. 왜? 또 돈이 없어? 며느리까지 나서서 돕고 있는데 돈을 못 벌고 있는 게 말이 돼?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빌려줬는데 이게 무슨 꼴이야? 나한테 이자도 제대로 못 갚으면서 가게를 계속하겠다는 거야? 시모가 자꾸 이러니까 손님들이 이런 상황을 목격하고 도망치듯 가게를 떠나곤 했어요. 엄마는 그런 시모의 행패에도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시모를 달래가며 일을 수습하려고 했어요. 사부인,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번 달엔 꼭 갚을게요. 그러니까 손님이 있을 때 오지 말고 문 닫을 시간에나 와주세요. 네? 제가 가게 일을 도우면서 쭉 봐왔던 건데 엄마가 하는 말은 항상 똑같았어요. 시모의 반응도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차가웠죠. 기다리라 기다리라. 너는 그 말밖에 할 줄 모르냐? 나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놈은 절대 용서하지 않아. 너도 알지? 내 돈을 갚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지. 엄마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무너져 내릴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시모는 점점 더 엄마를 몰아붙였고 엄마는 그런 압박 속에서 점점 더 힘들어하셨죠. 엄마가 점점 더 지쳐가면서 나중에는 가게 문을 열기가 두렵다고 하셨어요. 언제 또 시모가 찾아와서 행패를 부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마를 짓누르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안 그래도 지병이 있었는데 시모랑 손님들한테 스트레스까지 받으면서 힘든 생활을 계속하게 됐어요.
결국 엄마가 가게 운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죠. 시모에게 갚아야 할 돈은 산더미처럼 쌓였고 엄마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어요. 건강이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제가 병간호를 해줘야 할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시모는 그런 엄마의 사정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엄마가 가게 문을 열지 않고 집에 있는 걸 알고 초인종을 막 누르더라고요. 문을 안 열어주면 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문을 열어줬거든요. 그랬더니 시모가 엄마한테 이런 막말을 퍼부었어요. 사부인이 이렇게까지 무능할 줄은 몰랐어. 아프니까 돈을 안 벌려고? 그럼 내 돈은 어쩌고? 내가 왜 사부인을 믿었는지 모르겠네. 사부인이 그 모양 그 꼴이니까 아직까지 가난한 거야. 시모가 하는 말에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시모의 말을 듣고 계셨는데요. 이후로 엄마가 결국 몸져 눕게 됐어요. 엄마가 아프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건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엄마가 평소와 다르게 하루 종일 누워만 계셨고 얼굴이 창백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어디 아프냐고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엄마가 힘겹게 고개를 저으시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약해 보였고 괜찮다는 말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며칠이 지나도 엄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됐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꾸만 기운이 빠진다고 하셨어요. 그때가 돼서야 병원을 가셨지만 엄마가 기운이 쇠약해져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그렇게 엄마 장례식장을 열게 됐는데 시모가 장례식장까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엄마 빚 아직 남은 거 알고 있지? 니네 엄마 집 팔아서 갚아라. 어디 빼돌릴 생각 하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둘 줄 알아? 이러고 나서 시모가 사채업자들을 불러서 행패를 부렸어요. 게다가 사채업자들이 장례식장이 끝난 후에도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사채업자들도 시끄럽게 문을 두드리길래 문을 열어줬더니 이런 빚독촉을 하더라고요. 니네 엄마 집만 주면 모든 게 해결되고 우리들이 찾아오지 않을 거야. 이거 전부 다 우리 대표님이자 너네 시모가 달라고 한 거니까 줘야 한다. 사채업자 주제에 대표님은 개뿔. 속으로만 욕을 삼키고 사채업자들이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우리 엄마의 마지막 재산인 집까지 싹 다 뺏겨버렸죠. 그리고 엄마의 마지막 재산인 집까지 뺏기자마자 남편이 시댁 식구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혼하자. 더 이상 당신이랑 살기 힘들 것 같아. 솔직히 집 들어올 때마다 당신이 있는 거 꼴 보기도 싫어. 그래서 맨날 술 먹고 들어오는 거야. 남편이 대놓고 추태를 부리는데도 저는 가스라이팅을 당한 상태라 이혼하면 혼자 못 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이혼하기 싫어. 내가 왜 이혼을 해줘야 하는데? 당신은 우리 애가 불쌍하지도 않아? 내가 아무리 싫어도 우리 애를 생각해서라도 같이 살아야지. 하지만 남편이 오히려 저보고 이혼으로 끝내주는 걸 고맙게 여기라는 식으로 구는 거예요. 심지어 남편이 저한테 이런 공갈을 하기도 했어요. 야, 내가 니네 엄마 남은 빚 갚는 대신 이혼하라는 거잖아. 니네 엄마가 살던 코딱지만한 집 팔아도 빚 다 못 갚는 거 알아? 근데 너같이 늙은 년은 비실비실 해가지고 어디 써먹기도 그러니까 대신 이혼하라는 거잖아. 분명 상속 포기를 하면 재산을 갚을 의무가 없는 걸 지들도 알고 있을 텐데 제가 오랫동안 시댁과 남편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거 알고 원래 제가 빚을 갚아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이렇게 사정했는데요. 그럼 포장마차로도 열게 1,000,000원이라도 줘. 우리 아들을 위해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 포장마차도 못 열게 하면 난 뭐 먹고 살겠어. 아니, 아무리 싫어도 함께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줄 수도 있잖아요. 이 정도로 빌었으면 들어줄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저한테 이런 막말을 했었어요. 이년 봐라. 어디서 건방지게 재산 분할을 요구해?
어디 TV 같은 데서 이혼하면은 재산 분할 어쩌고 하는 거 본 모양인데 네가 아무리 발악을 해봐라. 이 집 재산 다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알지? 우리 아들한테 털어먹으려고 해도 불가능하다 이 말이야. 1,000만 원 대신 이거나 먹고 꺼져. 어머님이 물컵을 들어 올려 제 쪽으로 물을 촥 하고 뿌리는 바람에 옷이랑 얼굴이 젖고 말았어요. 그렇게 물벼락을 맞고 맨몸으로 쫓겨나게 됐는데요. 땡전 한 푼 없었지만 아들 덕에 포장마차를 시작하게 됐죠. 아들이 자기가 모은 돈을 저한테 줘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아들이 아직 학생이었지만 남편이랑 시모가 경제력이 좋아서 아들한테 용돈을 두둑하게 주는 편이었거든요. 다른 애들 같았으면 용돈을 많이 받아도 저축할 생각을 안 하고 펑펑 쓰겠지만 우리 아들은 용돈을 아껴 쓰고 남은 걸 항상 저축해놨었어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모은 돈이 꽤 되다 보니 포장마차를 열고도 남을 만한 충분한 금액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그 통장을 저 쓰라고 주면서 이러더라고요. 아빠랑 할머니라면 엄마한테 이럴 줄 알았어. 그래서 혹시나 하고 돈을 차곡차곡 모아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엄마 써. 엄마 포장마차 차리고 싶다며. 아들이 건넨 통장을 보니 눈물이 앞을 가렸죠. 어쩌다가 제 처지가 이렇게 됐을까요? 어쩌다가 아들한테 신세지게 된 걸까요? 서글픈 마음이 들면서 아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이렇게 쩔쩔맸었는데요. 아들한테 받은 돈을 어떻게 쓰겠어? 아들, 네가 사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모은 거 아니야? 네가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지 다 아는데 이걸 어떻게 받겠니? 제가 이러면서 됐다고 거절했는데도 아들이 기어이 제 손에 그 통장을 쥐어줬어요. 덕분에 그 돈으로 포장마차를 차리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포장마차를 시작하고 나서 단골 손님이 한 명 생기게 됐어요. 무시무시한 인상에 몸집은 우락부락한 건장한 노인이라 무서웠지만 나중엔 든든한 사람이 됐죠. 단골 노인 손님이 본인 일행도 데리고 자주 왔는데 어쩌다 간혹 술주정을 부려 포장마차에서 폐악질을 부리는 인간들이 있으면 제압해줬어요. 그 노인이랑 일행이 알아서 웬만한 진상 손님들을 쫓아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나 고맙던지 그 노인이랑 일행이 오면 일부러 서비스도 많이 주고 그랬어요. 이런 이유로 제가 전보다 장사를 편하게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전 시모가 조폭처럼 보이는 인간들이랑 제 포장마차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전 시모가 이런 식으로 저를 갈구기 시작했죠. 재산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난 년이 어떻게 포장마차를 차렸어? 집까지 싹 다 뺏겨서 친정재산도 없었을 텐데? 뭐 어디서 돈 빌렸어? 아님 나한테 말 안 한 숨겨둔 돈이라도 좀 남아있었나 봐? 이전 시모가 괜히 저한테 이렇게 시비를 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 시모한테 이렇게 소리쳤는데요. 갑자기 찾아와서 왜 이러세요? 이혼해서 남 됐고 빚도 이혼하는 걸로 퉁쳤잖아요. 장사하는 데서 이렇게 방해하지 마시고 가세요.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시냐고요? 제가 전 시모 앞으로까지 가서 가라고 손짓했는데도 조폭들이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 시모가 그런 제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왜 이러시냐니? 이것도 뺏어줄까? 이혼해서 남 됐고 빚도 이혼하는 걸로 퉁치면 끝이야. 너 이거 허가받고 하는 거 맞냐? 단속 한번 뜨게 만들어줘? 전 시모가 이러면서 손짓을 하니까 조폭들이 포장마차를 걷어차고 난리를 쳤어요. 그러면서 전 시모가 이런 말에 짓거리는 거예요. 여기서 영업하고 싶으면 자리세를 내. 어디서 우리 구역에서 허가도 안 받고 이러고 있어? 포장마차 장사 얼마나 했어? 몇 개월치 한꺼번에 받아야겠네. 전 시모가 얼척없게 구는데 저는 이제 무서울 게 없었죠. 포장마차 장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사람들 다 만나봤기에 전이랑 다르게 같이 덤비고 있었는데요. 이제 당하고만 있지 않고 이렇게 윽박지르고 있었어요. 그럼 니들이 사채업자의 조폭이고 내가 예전에 당한 것들까지 전부 다 폭로해줄까?
그동안 전부 다 녹음하고 있었는데 니들 모르고 있었지? 딱히 모아놓은 증거 같은 건 없었는데 그냥 그동안 전부 다 녹음해놓고 있었다고 뻥을 친 거예요. 제가 아주 당당하게 그런 소리를 내뱉고 있으니까 시모가 움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소운운하면서 이런 소리를 내뱉고 말았는데요. 니들 같은 것들이 또 찾아올까봐 변호사도 알아봤다. 어차피 법 앞에서는 모두가 공정한 거 몰라? 어디 한번 끝까지 해볼까? 누가 이길지? 제 기세에 시모는 물론 조폭들까지 웅성거리면서 주춤거리고 있었어요. 속으로 갈 때까지 가볼 생각으로 긴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예전엔 내 말 한마디에 벌벌 떠는 것이 많이 컸네. 포장마차나 하는 년이 어디 한번 해봐. 내가 네 같은 거 무서워할 줄 알아? 그런데 바로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얼른 뒤를 돌아보니 단골 손님이더라고요. 그 손님은 자주 봐서 목소리랑 실루엣만 봐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 손님이 가까이 다가오면서 이렇게 언성을 높이고 있었는데요. 너네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것들이 정신이 나갔나? 이런 식으로 사람 괴롭히는 게 재밌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단골 손님이 모자를 푹 눌러쓰고 다가왔는데 조폭들이 우르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덩치 큰 조폭이 이랬거든요. 넌 뭐 하는 놈이야?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서 큰 소리냐고? 너 우리랑 지금 맞짱 뜨자는 거냐?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꺼져라. 이런 식으로 다가가서 껄렁거리더니 단골 손님의 모자를 확 벗겨버렸죠. 그 순간 전시모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벌벌 떨더니 이러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어떻게 여기에... 정말 당신이야? 당신이 출소했었단 말이야? 아니, 근데 왜 며느리 포장마차는 왜 찾아온 거야? 전시모가 입을 틀어막고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단골 손님이 시모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겁나 오랜만이네. 잘 살았냐 이 망할려나? 내가 며느리 포장마차에 나타날지 몰랐지? 내가 아직도 깜빵에 있는 줄 알고 마음껏 날뛰었겠네. 하지만 내가 너 같은 년을 그냥 가만둘 리가 없잖아. 어떻게든 다시 돌아올 생각이었고 오늘 드디어 그날이 온 거야. 그 말을 듣고 당황했죠.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저희 어머님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혼해서 남이 됐지만 제 시어머니셨어요. 저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상황에 떨리는 목소리로 따졌어요. 단골 손님이 제가 당황한 것과는 다르게 매우 침착하고 초연하게 이러시더라고요. 다 알고 있다. 저 여자가 네 시모인 거. 내가 네 시부라서 당연히 알고 있지. 네 시모가 어떤 짓을 했는지, 네가 어떤 가정에 시집을 왔는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이제 시부가 된 단골 손님이 하는 말을 듣고 더 큰 혼란에 빠졌어요. 그래서 다급하게 이렇게 물어보긴 했거든요. 아버님은 제가 시집 오기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손님이 제 시부라뇨? 어머님이랑 남편이 왜 이런 거짓말을 한 거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던 건가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서 긴장돼 침을 꿀꺽 삼켰는데요. 시부께서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젓고는 말을 이어갔어요. 네 시모가 나를 저 세상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지. 네 시모가 나를 사고로 위장해 없앤 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어. 내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믿었겠지. 시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게다가 시부가 전 시모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 감옥 보내고 나서도 많이 헤쳐먹었더라. 내 부하놈도 10년 전에 저 세상으로 보내버렸다지. 이젠 내가 돌아왔으니 네가 한 짓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할 거야. 시부가 이를 아득바득 갈면서 이런 말을 내뱉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시모가 깜짝 놀라면서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동안 감옥에 있어서 알 수가 없었을 텐데. 당신 그동안 나한테 복수하려고 무슨 일을 꾸몄던 거야? 전시모가 바들바들 떨면서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때 시부가 전시모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서 가만히 있는 줄만 알았냐? 당연히 널 조질 기회를 잡고 있었지. 증거도 다 있어. 부하일 뿐만 아니라 네가 아들놈이랑 그동안 저지른 짓들도 증거가 다 있다. 아, 맞다. 내가 너한테 복수하려고 알아보다가 받은 게 하나 있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계약서라고 적혀 있는 걸 보여줬어요. 전 조금 떨어져 있어서 계약서라고 크게 적혀 있는 부분만 봤지 무슨 계약서인지는 못 봤는데요. 전시모가 그걸 보더니 허겁지겁 그 종이를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부가 그거 보고 비웃으면서 이러셨어요. 찢어봐야 소용없어. 그거 어차피 복사본이야. 내가 원본을 가져와서 너한테 보여줬겠냐? 원본은 이미 안전한 곳에 있지. 전시모가 그 말을 듣고 손에 들고 있던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나서 전시모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이번만 용서해줘. 우리 함께했던 시간을 생각해서라도 내 사과 받아주라. 어? 전시모가 시부 바지가랑이를 부여잡으면서 끈질기게 굴었거든요. 그런데 시부가 끝내 떼어내더니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지금 당장 여기 이 포장마차에서 꺼져. 안 그러면 나도 너 어떻게 해버릴지 모른다.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네가 잘 알 테니 내가 경고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잘 알겠지? 시부가 이러시니까 시모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하들이랑 주랭랑을 쳤어요. 시모가 부하들이랑 도망가 버리자 시부가 또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라고요. 그런데 전화를 걸고 나서 제 아들 영준이의 이름을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시부가 제 아들한테 이러는 거 있죠? 영준아, 할아버지다. 여기 상황은 정리됐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겠지.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대로만 한다면 복수는 성공이야.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시부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해달라고 했어요. 사실 시부도 뒷세계에서 깡패짓을 하던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전과도 여러 번 있었고 마지막으로 감옥 갔을 때는 무기징역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범죄는 시부가 저지른 게 아니라 전시모가 누명을 씌운 거였대요. 시부가 나이트클럽이나 술집을 운영하는 사장이었는데 같은 세력 깡패들끼리 싸우다가 감옥 가고 이런 건 있었어도 일반인들 상대로 금전적으로 사기치고 이런 건 안 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시모가 저지른 금전적인 사기를 시부한테 덮어 씌웠던 거래요. 뒤에서 몰래 전시모의 끈아풀 노릇을 하고 있던 시부의 부하가 우리랑 협력 관계에 있는 놈들 중 일부가 배신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세력에 우리 정보를 나르고 우리 돈을 가지고 날랐다고 해서 복수하러 갔는데 사실 그 사람들은 시부의 일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었대요. 그리고 복수하는 과정에서 이미 전시모 부하에게 괴롭힘을 당해 쇠약한 상태였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일을 누군가가 신고해 시부가 경찰에 잡혔고 시부가 갑자기 자기가 하지도 않은 금전적 사기를 크게 친 사람이 됐대요. 그리고 이 금전적 사기는 전시모 쪽 끈아풀들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죄도 전시부가 덮어쓰게 되었던 거예요. 전시모는 물론이고 전 남편마저도 자기 엄마 편에 서서 거짓 증언을 하면서 전시부를 나락으로 보내버렸대요. 이미 전과가 몇 범이었던 데다가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신문에 실릴 정도의 일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자마자 바로 전시모가 이혼 소장을 날려서 이혼까지 당했대요. 그러니까 시부가 얼른 나갈 생각으로 일을 갈다가
미래를 기약하며 모범수로 살아갔다고 해요. 시부가 그 이후로 모범수로 지내다가 무기징역이었지만 28년 만에 가석방이 되었던 거예요. 시부는 다시 자신의 예전 부하들을 모으며 2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대요. 그리고 그 준비에 제 아들이 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아들한테 어떻게 전 시부랑 알게 됐냐고 물어봤거든요. 아들이 어느 날 전 시모와 전 남편의 대화를 듣고 자신의 할아버지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썩고 있다는 걸 알게 됐대요. 충격을 받은 아들이 자신의 할아버지를 조사하게 되었고 할아버지가 복역하고 있는 것도 알아내 면회를 갔다는 거예요. 시부 일이 신문에도 실릴 정도의 일이라서 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할아버지를 찾아가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아빠를 보내버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빠랑 할머니가 엄마를 구박하는 게 너무 싫었지만 어렸을 때 숨죽이고 살았어요. 하지만 성인이 되자마자 아빠랑 할머니가 저지른 여러 가지 불법적인 짓들을 조사해서 증거로 모아왔죠. 조사를 해보니까 할아버지가 감옥에 간 후에도 아빠랑 할머니가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과 사람들에게 해코지하는 짓을 벌이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할머니와 아빠 일을 돕는 착한 아들과 손자 노릇을 하면서 자료를 쏙 빼오기도 하고 또 집에 있는 아빠 컴퓨터도 뒤지면서 그 자료들을 야금야금 모아왔어요. 언젠가 아빠랑 할머니의 뒤통수를 크게 칠 한 방을 위해서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저랑 손을 잡아요. 순둥이인 줄만 알았던 아들이 할아버지를 찾아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믿겨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 시모가 찢어버렸던 계약서 있잖아요. 그것도 나쁜 짓을 사주한 계약서 같은 거라고 하대요. 그 불법적인 짓들 중에는 숨어 살던 전 시부의 부하를 기어이 저 세상으로 보내버린 것도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그 계약서뿐만 아니라 시부한테 전 시모와 전 남편이 저지른 증거를 모두 넘겼던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고발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을 모아 직접 고소를 하게 만들었어요. 아들도 전 남편과 전 시모가 한 일을 증언했죠. 전 남편이 재판장에서 지 아버지를 증언해서 나락 보내더니 결국 지도 아들한테 뒤통수를 맞는 결말을 맞게 된 거예요. 시아버지 또한 30년 만에 한서린 복수를 끝내셨어요. 전 그 후로 시부 도움으로 가게를 하나 임대받아서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시부가 감옥을 가기 전에 시모 몰래 차명 계좌로 빼돌려둔 돈이 있었거든요. 그때랑 화폐 가치가 많이 달라졌지만 부하들을 통해 여러 방법으로 돈을 굴린 거죠. 시부가 감옥에 있을 때부터 손자로부터 제 얘기를 들어서 어떤 사람인지 무척 궁금하긴 했었대요. 시부는 제가 남편과 첫 만남을 가지기 전부터 이미 감옥에 있던 사람이었고 남편은 연애 시절 때부터 시부가 항상 돌아가셨다고 말했었거든요. 시부가 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적에는 감옥에 있는 데다가 감옥에 없다고 해도 그때는 제가 남편이랑 아직 함께 살고 있을 때라 섣불리 다가갈 수 없었대요. 그러다가 시부가 출소하고 나서 몇 개월쯤 지났을 때 손자로부터 제가 이혼을 당하고 포장마차를 한다는 소식을 듣자 직접 찾아가 봤다는 거예요. 제가 열심히 사는 모습에 짠함을 느낀 시부가 포장마차에 와서 음식을 자주 사 먹고 술에 취한 취객들이 시비를 걸면 부하들이랑 같이 내쫓아주곤 했대요. 제가 예전 며느리고 손주를 낳아준 사람인데다가 우리가 복수를 도와줬으니까 흔쾌히 가게를 얻어다 주신 거예요. 또 거기서 장사가 잘 돼서 제가 시부께 용돈도 드리고 그랬죠. 시부가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제가 드리는 용돈을 거절을 하셨어요. 됐다. 며느리한테 무슨 용돈이냐. 내가 널 도와준 건 순전히 네가 잘 살길 바라서였지. 너한테 뭘 바라서 그런 게 아니야. 시부께서 이러셨지만 저는 그 돈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시부께서 저를 위해 해주신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드렸죠. 이거 정말 큰 돈 아니에요. 그냥 제 마음을 표현하려고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받아주세요. 자꾸 안 받으시면 가게 돌려드릴 거예요.
조금 장난스럽게 말씀드리니까 시부께서 제가 주는 용돈을 받으시더라고요. 그 뒤로 시부가 뒷세계에서 일하는 거 그만두시고 이제 손 다 씻으셨어요. 이제 제가 주는 용돈과 그동안 모아온 돈으로 소소하게 사신다고 하셨죠. 그렇게 가끔씩 시부가 오셔서 밥 먹고 가시고 손자 보고 싶다고 보고 가시고 그랬죠. 올 아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 로스쿨에 진학했어요.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던 날 자랑스러운 모습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죠. 학사모를 쓴 아들이 저를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들 때 제 가슴이 벅차올랐는데요. 그날 아들 녀석이 결의에 찬 목소리로 이런 말을 다 해주더라고요. 엄마, 저 이제 로스쿨 가요. 열심히 공부해서 꼭 검사가 될 거예요. 세상의 나쁜 사람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그 사람들을 통해 정의를 구현하고 싶어요. 아들이 해준 말에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어요.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렇게 아들이 로스쿨에 들어간 후에 더 바빠졌어요. 시험 준비, 실습, 법률 연구 등 하루하루가 눈코 뜰 새 없이 지나갔죠. 하지만 우리 아들이 단 한 번도 지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더 뜨겁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요. 전시모랑 전 남편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전시모랑 전 남편은 지은 죄가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에 징역형을 세게 받게 됐어요. 우리 시부처럼 무기징역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 오래 옥살이를 해야 됐죠. 참 아쉬운 게 우리 시부에게 덮어씌웠던 누명이랑 30여 년 전 벌였던 일이 인정되었더라면 이 사람들도 무기징역까지 갔을 텐데 하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거든요. 지금 전 남편과 전시모를 보낸 것도 시부가 감옥 간 뒤 일어난 불법적인 짓들과 사람들의 해코지한 짓으로 간 거였어요. 하지만 나중에 감방에 나온다고 해도 전시모랑 전 남편이 도망 다녀야 할 거예요. 전시모랑 전 남편이 우리들 뒤통수만 친 게 아니더라고요. 전시모와 전 남편의 악행은 끝이 없었고 그 끝없는 욕심은 결국 몰락을 자초하게 됐어요. 이번에 전 남편과 전시모가 조사를 받고 있을 때 그동안의 일들이 너무나 궁금해져서 경찰에 전화를 걸어 현재 상황을 물어봤는데요. 제가 알고 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졌어요. 경찰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현재 범죄 행위에 대해 상당 부분 조사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가족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부하들까지 배신하고 이용해 먹은 사실이 밝혀졌더라고요. 그 말에 깜짝 놀라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전시모랑 전 남편이 우리한테만 못된 짓을 한 게 아니었다니. 더 큰 음모와 배신이 숨어 있었던 거였어요. 게다가 경찰이 이런 설명까지 자세하게 해주는 거예요.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로는 부하들을 이용하고 필요한 일이 끝나면 부하들을 버리는 식으로 행동해온 것 같습니다. 돈을 착복하고 정보를 조작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법적으로 엮어서 불이익을 주기까지 했죠. 이렇게 부하들을 배신하고 이용해 먹은 것이 이제야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관님이 한 말을 듣고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부하들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물어봤어요. 전시모와 전 남편이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행동했는데 그 부하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잠시 침묵을 지키더니 이런 식으로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 부하들이 지금 복수할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일부 세력들이 이미 상당 부분 모여서 무언가 작당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더라고요. 경찰이 해준 말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제는 전시모와 전 남편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부하들에게서도 응징을 받게 될 상황이었죠. 두 사람은 옥살이를 꽤 오래 해야 하지만 시부가 28년 동안 갇혀 있어도 복수를 잊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부하들도 절대 복수를 잊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평생 두 사람이 지옥 속에 살고 있길 바라야죠.
복수를 해도 안 해도 제가 받은 상처는 아물지 않긴 해요. 그런데 어차피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 복수를 하는 편이 더 상쾌하지 않을까요? 그러니 여러분도 시댁 식구들한테 배신당했다고 낙담하며 사시지 마시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꼭 되갚아 주시길 바랄게요.